네, 오늘은 벌써 5주 차예요. 벌써 2주차 때 휴강 한번 하고 시간이 또 확 지나가가지고요. 오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이 예쁘게 만개있지 않나요? 제가 찍은 거예요. 올해는 아니고 이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앞이에요. 경기도청이 수원시에 있거든요. 저희 집이 수원이어서 또 제가 가톨릭 대학도 출강을 하지만 성신여대 법학과,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치의생과도 강의를 하고 성북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에서는 외래 교수로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수원여자대학교 앞에 이제 저희 집에서 차 타고 가면은 경기도 도청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이 그 수원에서는 또 벚꽃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막 앞에 막 주차해놓고선 구경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청에 주차 못하게 막아놔서 주변에 주차하고 하는데 이제 벚꽃이 이번 주에 막 필 것 같아요. 막 설레지 않나요? 네, 안 설레는구나.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도 좀 가서 보고 뭐 학교에서도 행사하고 이러면 되게 가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네, 여러분 다 등록금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 끝나고 저도 언제죠? 지지난주인가? 여기 벚꽃 동산 아직 벚꽃이 안 폈죠?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막 동아리 학생들이 노래 막 하길래 그 음악에 끌려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노래 되게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들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말에 한번 꼭 벚꽃 보러 한번 가보세요. 네. 인생 뭐 있겠어요? 이런 것도 구경하고 그러고 살아야죠. 네. 오늘은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받은 사례 연습으로 1교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카메라가 잘 따라오고 있네요. 네.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 사례인데요. 네. 장땡땡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한방 의술로 각종 난치병을 치료해서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는 세 사람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빵 제일 실력 있으신 분인데 제가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 또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장땡땡으로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또 기사는 또 갖고 와서 네, 이거 제 기사가 아니어서 이건 또 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분이에요. 장땡땡 할아버지. 그래서 어, 검찰은 장땡땡 씨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북 군산에서 환자 한 명당 50만 원을 받고 진료하고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약 2,600여 차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약 10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장땡땡 할아버지를 이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했을 때 당시에 증거 자료만 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만 10억 원이에요. 그 앞뒤로도 있죠. 앞으로도 뭐 한참 많이 진료를 하셨을 텐데 그런 건 빼고 검찰 이제 기소하려면 장소나 압수수색하려면 장소라든지 시간 다 픽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만 기소를 하기로 검찰이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명당 50만 원이니까 2,600여 차례. 와, 10억 원이에요? 와, 어때요? 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 할 것 같아요? 무면허 의료행위? 네? 해요? 한다? 10억? 요즘에 로또 1등 10몇 억인 것 같던데 세금 떼면은 요 금액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인데요. 제1항이 이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의료법 87조의 이 벌칙 조항이거든요. 어, 이게 원래 구의료법에서는 87조였을 텐데 87조 제일 센 게 새로 생기면서 하나씩 밀린 거죠. 87조 2로. 그래서 요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하고 위반 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고 의료법 27조 이외에 특별법 형식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죄가 있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이니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대요. 우리 형법에서 살인죄가 형법 250조 1항이 보통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에요. 그거 다음으로 센 것 같아요. 무기 또는 2년 이상. 와, 엄청 센 거거든요. 어, 부정의료업자에 해당하면 거의 사형 살인죄 미치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인데 지금 5년이 더 센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5년 이하 징역이면 1개월부터 5년까지 판사가 이제 선고할 수 있어서 이게 훨씬 약한 거예요. 얘는 미니멈이 2년이기 때문에 제일 약한 거 선고하려고 해도 2년인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 무기가 여기 의료법 87조의 이 벌칙 조항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이게 센 거예요. 이 경우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병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고하고 벌금형 같이 병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 보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후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3호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인데 업으로는 돈을 한 번만 받아도 업으로예요.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나중에 이제 법원 판결을 한번 볼 텐데요. 10,000원이어도 업으로예요. 그래서 10,000원 받은 판결이 우리 판례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무조건 업으로가 돼서 의료법 적용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2006년 12월 28일 전주지방법원은 장땡땡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뭐 8, 90이 된 고령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죠. 벌금 1,000만 원 선고. 벌금 병가를 당연히 같이 병가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에요. 수익금 10억인데 벌금 1,000만 원? 해볼 만한 장사 아니에요? 9억 9천만 원 남는 장사. 이게 형벌의 최대 문제점이죠. 자기가 범죄로 인해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것보다 이 벌금이 더 작으면
누구든지 다 유혹 뿌리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앞에 조문 보시면은 1,000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야 하는데 맥시멈으로 선고한 거긴 해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이걸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얘는 영리든 아니든 결과가 성공했든 안 했든 무조건 이 무면허 의료행위죄인데 돈을 받기만 해 10,000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의료법 27조 87조 적용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의료법에 대해서 특별법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맥시멈으로 선고는 한 거예요. 우리 법원이 2년 이상이어서 장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면서 3년 이하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니까 집행유예 4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교도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사법정 가면은 징역 2년 6개월 하면 막 피고인들 막 쓰러지거든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집행유예 뭐 4년을 선고한다 이러면 안심하고 그러죠. 네. 형사법정은 무조건 교도소 가냐 안 가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장할아버지는 안 가시게 된 거고 2007년 10월 12일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이제 장땡땡 할아버지 항소 기각 장땡땡 할아버지 다시 상고 2012년 7월 5일 날 대법원이 이제 장 할아버지 상소 기각해서 형이 확정됐어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된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1심도 전주지방법원, 2심도 전주지방법원. 항소법원은 고등법원 아닌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하면 서울고등지방법원으로 넘어가고 수원지방법원도 항소하면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죠. 좀 지역에 따라서 지방법원은 2심도 지방법원으로 2심으로 배정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단독 판사인 거예요. 단독 판사. 1심 전주지방법원 판결 단독 판사구나. 2심으로 가면서 전주지방법원 여기 항소심법원은 합의부일 거예요. 부장판사며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합의부로 된 지방법원으로 배정이 됐구나라고 해서 이거 단독심이었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장 할아버지는 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저도 기사 찾아보고 하니까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냥 병원에 와서 뭐 어디가 아픈지 막 문진을 할 텐데 이 장할아버지는 물어볼 거면은 그거 병 모르는 거지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진을 하기 전에 보고 어디가 아프네 만져. 그래서 등 쪽, 척추 쪽을 만져보면 증상, 병상을 다 확인하고 약 처방하고 이런 정도의 실력이시래요. 이분은 한의사면허는 없지만 옛날 일제시대 때 구사나 침사 자격증을 일제가 이제 발부를 했어요. 면허증을. 그래서 일제시대는 알죠? 여러분. 요즘 학생들 그 국사나 윤리 특히 이런 윤리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국사는 선택했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간 통치를 받았죠. 1909년, 네, 1945년 이제 해방되기 전까지 36년간 일본 통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지 않은 세대죠? 네, 아주 먼 세대인가요?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니까 갑자기 막 세대 차이가 막 느껴지는 건가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사나 침사 자격증 요거를
하겠다는 사람은 발부를 해줬어요. 근데 광복한 이후에는 이제 일제시대 아니니까 구사 침사 자격증 뭐 면허증 배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몇 분 안 남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한의사 면허증은 없기 때문에 면허된 범위 이외에 또 무면허 의료 행위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실력은 있으신데 이분이 그래도 되게 고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뭐 소설가 이런 분들도 치료하시고 해서 이분은 무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구명 활동도 하시고 이분들은 지금 다 나신 분들이죠. 요 분도 생명의술 살리는 장땡땡 할아버지. 그래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고 이분도 이분인 거죠. 여기 사진 속 인물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판사님 이 눈동자를 기억해 주세요. 이래서 다 치료받아서 다 치료했는데 처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처벌해야 돼요? 네네네.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시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어떤 시술 방법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 해도 국가로부터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형태의 자격 인증을 하는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며 불법 의료행위가 단순히 특정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장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100%다 치료된 게 아니죠. 치료한 사람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다 치료를 했다고 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치료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형법 제20조에 위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처벌한 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교육이나 전문 서적을 통하지 않고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터득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통념에 비춰서 용인하기 어렵다. 여러분 뭐 전문 서적, 의료 서적 본 적 있어요? 의학 서적? 저는 가끔 보거든요. 뭐 우리 법학과 학생들은 뭐 헌법은 뭐 누구 기본서, 뭐 형법은 뭐 이재상, 뭐 누구누구 이렇게 있죠. 그리고 민법은 뭐 지원림, 뭐 이렇게 기본서들이 있는 것 같이 의학에서도 각 전공별로 내과 하면 해리슨 내과, 그리고 산부인과는 뭐 노박, 전문의 과정 볼 때 다 기본서들로 보는 책들이거든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막 영어, 의학 영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표현이 되게 클리어하고 간단해서 읽으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나도 안 될까? 안 돼요. 네, 우리 법원이 면허증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안의 쟁점은 장할아버지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냐므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에요. 그래서 장할아버지 측 주장은 현대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고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손 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 병원에서 뭐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이제 그래도 끝까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뭔가를 더 항암을 받거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막판까지 갔어도 이제 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뭐 죽는 시간을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게 장할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환자에 따라서 항암 치료, 현대의학의 항암 치료 불신해서 또 항암 안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JTBC에서 얼마 전에 종영한 39도 거기 여자 주인공 한 명이 이제 항암 치료 안 받고 그냥 죽는 역이더라고요. 네.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그런 것도 보면 되게 좋은데 의료법적으로 저거 맞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손예진 님이 차미조라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 제2피부과예요 이름이. 어, 나중에 이제 의료기관 볼 때 이제 명칭에 대한 사용을 보면 제2피부과 제대로 쓴 거죠. 어, 차미조 그 명패 밑에 피부과 전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과 전문이면은 의원을 개원했을 때 의원 앞에 자기 전문의 자격증 그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의료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피부과 다시 보면은 제2피부과 의원으로 처방전이 발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땡글땡글 의원 그 사이에 자기 전문의 과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동네도 보면 서울내과 의원 그러면 내과 전문인 거죠. 그리고 서울 정형외과 의원 이러면 정형외과 전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관 보실 때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와 저거 제대로 했네. 요즘에 드라마 되게 잘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하더라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제2의원 이렇게 써야 되죠. 제2의원하고 가로하고 진료과 피부과. 일반이 면허 가지고 계신 분은 어느 과를 다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땡글땡글 의원 가로하고 자기가 진료 볼 과목, 진료 과목 내과, 뭐 이비인후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이라는 거 이제 숨기려고 이제 진료 과목 막 엄청 코딱지만하게 쓰죠. 거의 안 보이게 간판에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다음 주 정도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의료기관의 종류나 뭐 이런 거는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막판까지 뭐 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도 끝까지 뭘 치료를 받고 뭘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오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말기 암 환자를 고치고 난치병을 고치는 행위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죠. 정당행위, 법률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요. 우리 법학과 아닌 학생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떤 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행위가 법 조문에 있어야 돼요. 법 조문에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법은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적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니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책임 감경 사유가 있는지 그 책임이라는 건 비난 가능성이에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한테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는지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책임 무능력자여서 이 사람들은 형법에 있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만 14세 미만자 이제 초등학생이 유치원생들을 옥상에서 던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이얘 어떻게 처벌할까라는 일본 사회에서 큰 막 혼동이
혼동스러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서 네, 우리도 그 형사적인 무능력자 나이를 좀 낮춘다고 하고 있죠. 됐나요? 발표했나? 낮춘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형법도 막 법조문이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법조문을 좀 잘 확인을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법 20조 사회상계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장할아버지 쪽은 주장을 한 거죠. 따라서 장할아버지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근데 검찰 주장은 뭐죠?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을 부영을 했겠죠. 검사가. 네, 법원 집행유예까지 주고 벌금형 1,000만 원 이걸로 끝난 사례예요. 그래서 요 얘기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뭐 살인죄면 살인죄, 살인했으니까 더 살인죄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는 그 행위가 형법의 처벌 조항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해 행위가 있으면은 그 살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법 250조 1항에 있죠. 우리나라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 해당되면 구성 요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첫 번째로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확인해야 돼요. 그 얘기는 행위한 주체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객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살인 행위에 대한 객체, 개를 죽이면 이 살인죄가 아니고 손괴죄 정도는 가능하죠. 그래서 주체가 있어야 되고 객체가 있어야 되고 한자가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범죄 행위 태양,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사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있으면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죠. 우리 뭐 법학과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비법학과 학생들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주관적 구성 요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고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과실범은 또 이걸로 또 안 되거든요. 과실범은 고의범, 이거는 고의범이에요. 우리 형법은 고의범, 혼자 하는 행위, 단독범을 상정으로 법조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럿이 했으면은 이제 공동정범이나 이 공범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서 해놓은 거는 단독범, 고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어서 과실범은 이 라인에서 과실범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과실범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법성 쪽으로 가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우리 법 20조부터 24조죠. 네, 20조. 20, 21, 22, 23, 24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보는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이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한자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PPT 자료는 다 있죠. PPT 자료를 요것만 다운해서 보면은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라 네. 정당방위나 뭐 이런 것 되게 중요하긴 한데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고 정당행위는 법률에 의한 행위 이런 거는 처벌받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보니까 교도관이에요. 사형수를 교수형한 그런 경우에 법률에 의한 행위고 또 업무로 인한 행위죠. 그리고 정당행위는 또
방금 장할아버지가 얘기한 것 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걸 주장하신 거예요. 정당행위, 네. 뭐 긴급피난, 네. 피해자 승낙, 자구행위 이렇게 있고 책임 영역은 비난 가능성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형사책임 무능력자, 그 뭐 아이한테 비난할 수가 없죠. 형사책임 무능력자는 지금 만 14세 저보다 더 무서운 애들인데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빼고 이제 그렇더라도 만 14세 미만자는 책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책임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이런 책임 조각 사유도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뭐 살인죄면 살인죄.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박스 같은 보이지 않는 그 박스예요. 이 행위를 딱 집어넣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 없고 책임 조각사유 없으면 그 죄가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 밑에서 딱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인했으면 살인죄, 그리고 뭐 절도했으면 절도죄, 폭행했으면 폭행죄 이렇게 뚝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고 인정이 되면 검찰 기소 단계였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 이제 상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회상규라는 것은 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이거 형법의 기본서 중에 기본서라고 하는 이재상 교수님 이화여대 법학과 이제 교수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만 해도 다 이재상 교수님 책을 봐야만 하는 것 같이 봤는데 이 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바꾸긴 했죠. 성대 이문 교수님 책으로 바꿨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이 책은 뭐 한자도 많고 하여튼 어려운 용어. 그 용어가 뭐뭐 하지 않으면 아니었더라 뭐 이런 게 일본식 번역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널 좋아해라고 매 하면 되는데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판례 인정례는 네, 상대방의 도발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든지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상규라고 인정된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둔 취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은 어떤 것인지 보고서는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것만 보고 오실게요.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인 면허 제도를 둔 취지는 의료행위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이고 한번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죠. 실수로 이제 의료행위해서 사람 죽으면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뭐 예수님이 아닌 이상 못 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체계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고 상당 기간 임상 실습을 한 이후에 국가의 검증, 자격 시험, 면허 시험이죠.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들은 다 면허를 따야 돼요. 좁은 의미의 의료인인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면허증을 다 따야 되죠. 학력도 대학이나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추고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시를 통과해서 면허증을 받아야 되고 약간 넓은 의미에서의 의료인, 의료기사 등도 다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다 면허증, 면허제도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네, 자격시험, 면허시험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대해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인 면허제도를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이비 의료인의 창궐을 막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의료제도의 기초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제도를 둔 취지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현대에서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죄예요. 안 돼요. 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일단 면허증 이래야 되나요? 아,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예수님은 또 100%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과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처벌받겠죠. 믿음이 그때그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교회 나가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마다 각자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은사 중에 치리의 은사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받고 싶다 해서 제가 혹시 나도 이러면서 저희 어머님을 막 무릎 아프시다고 해서 막 밤새 기도해 드렸는데 어머님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는 어머님이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더 악화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치료 은사는 없는 걸로.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치료 은사 있으신 분들은 하실 텐데 무면허 의료행위죄 결과에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이를 허용할 정도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는데요. 어느 경우는 인정하고 어느 경우를 불인정할 경우 이제 법 적용에 평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법감정에 의해서는 뭐 처벌해야 되나? 여러분 어때요? 면허 없으면 무조건 오른다? 좀 그러네요.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네요. 중증의 환자 어디도 못 가시는 분인데 내가 치료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하면 치료했는지 여부 결과에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럼 치료해주고도 무면허 의료행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어, 처해지겠네요. 뭐 초범은 집행유예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되게 관대하잖아요. 초범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서 전과는 생겨도 교도소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또 해주면 이때는 이제 상황이 틀려지죠. 이때는 실형이 선고될 거예요. 처음엔 봐줬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교도소 갈 텐데 와, 안 해야겠네. 그쵸? 그런 능력이 있어도 쓰면 안 되겠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 판례들만 쭉 한번 보면은 한만 관련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침수를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 자격관리자로서 대체의학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침수론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민간 자격증
침술행위 하는 거, 침술원까지 열었어요. 어, 한의사 아니면은 개설 못하죠. 의료법상 의료인 중에서 의료기관 개설 못하는 사람은 간호사밖에 없거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다 조산사도 조산원을 개원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조산원을 개원할 때는 이제 지도 의사를 반드시 두게끔 의료법에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뭐 그리고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이분들도 어, 의료기사 등에서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랑 안경사가 있거든요. 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안경사는 안경원 낼 수 있죠. 그 이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원할 수 없어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 같은 데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물며 의료법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는데, 민간 자격증으로는 뭐 침술원 개원을 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겠죠. 침술행위가 의료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이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돼서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외국 침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침술원을 열 수 있는지, 외국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같은 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죠. 외국의 면허증 갖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면허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국가시험,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 라이센스 갖고 있더라도 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우리나라에서 국가시험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은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국시원의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학제가 똑같아야 돼요. 뭐 우리 뭐 한의대 뭐 6년이다 하면 그쪽 학교도 6년이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3년제 과정인데 한의사 과정, 여기서 우리나라 똑같은 학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 침사 자격증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외국 의사 면허증도 바로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비시험 보고 우리나라 국가시험 통과해야지 면허증 받잖아요. 브라질 같은 데도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대학을 일단 나오고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증까지 있어도 거기서 의대 나오고 거기 시험을 통과해야지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교시는 우리 사례를 한번 봤는데 여기까지 보고 지금 시간이 4시 10분까지 쉴게요. 4시 10분까지 쉬고 10분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